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조금 여러 관계로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되도록이면 영상 켜주시고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학농민운동을 좀 배우다 말았는데요. 이 동학농민운동 부분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과서를 좀 펼쳐주시면 저희가 교과서는 어디를 볼 거냐면 진도표를 잠깐 좀 볼게요. 107쪽까지 했네요. 107쪽 펴주시고요. 같이 함께 시작해 봅시다.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학생들도 같이 한번 네. 열심히 좀 해주시고 107쪽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07쪽까지 했으니까 108쪽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맞나요? 아, 저 여기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이게 혼동이 좀 와서 제가 기록을 안 해놨나 봐요. 저희 112쪽 3번 해야 돼요. 112쪽 3번. 그럼 여기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다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안 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면 이 112쪽 2번부터 좀 잠깐 좀 보면, 그러니까 농민군 입장에서 보면 개화파랑 일본이 같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개화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관군들한테 요청을 한 거죠. 우리 농민군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맞서자. 요거를 주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자, 3번은 같이 좀 적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탐학, 그러니까 안 좋은 거랑 이게 스타라는 거. 그래서 요 1862년 그 대규모의 농민분기가 있었던 그 시절과 비슷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씨 일족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민씨 정권은 그 이전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개화 정책의 추구라고 하는 장점조차 잃어버리고 굉장히 부정부패해졌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대로 이제 반봉건을 주장했고, 일본군과 개화파가 정변, 그러니까 경복궁 점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반침략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다. 두 번째 봉기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 요거의 흐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가 1863년 이후로는 이런 흐름을 조금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라고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여러분들 안 익숙하시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두 명은 제가 수락을 안 해줬네, 모두 수락. 죄송하고요. 좀 늦게 수락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수업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게 봤어요. 그리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수업하느라고 다 음성화 시켜놨으니까 이 채팅창과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부 농민봉기가 1894년 1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그리고 10월, 11월 요거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태조 이성계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나온다. 이런 정도의 선후 관계를 안다라는 과정으로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게 태조 다음에 태종이야라고 이제 저희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여러 차례 읽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네, 그 핵심을 좀 알아주세요. 전주 화약 이후에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전주 화약의 이유가 바로 이 외국 군대의 진입, 그리고 일본 군대와 개화파의 어떻게 보면 정변이 2차 분기의 원인이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가 마무리되는 거는 외국 군대의 개입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정변을 일으키니까 2차 분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논리적 흐름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을 추진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가보개혁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또 비극적인 인물을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보면, 우리의 그 대원군, 청나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살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생 하셨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앞세워져서 만들어졌던 게 이 군국 기무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통리 기무 아무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여러분들 그 순서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기구를 어느 시기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게 여러분들 최소한 그렇게 해서 좀 그게 안 익숙해지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에서는 갑신정변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이 요구를 일부 수용한 개혁 법안을 계속 만들어서 공포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을 때 고종의 정치적 파트너 네 부류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 두 번째로 민씨정권, 세 번째로 개화파, 그다음 네 번째로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니까 스스로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했던 네 번째.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냐면 요 세 번째 단계예요. 아시겠죠? 이 개화파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앞서서 등장했던 급진개화파의 정변이었던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이제 온건개화파 이런 계열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을 빌리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했던 이 가보개혁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개혁 이렇게 끝나게 되고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잠깐 좀 보게 되면, 자, 개국기년이라고 해서 1392년부터 몇 년이 됐느냐를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청나라 연호를 쓰는 거는 강의 몇 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러면 이 황제의 연호가 한 1황제 1연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알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했다. 그래서 임금의 그런 개인적인 삶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좌하는 기구로 국내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국내부라고 하는 관청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내시부나 아니면 이렇게 그 한관 또는 내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관직 체계로 이렇게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분화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무, 공무, 군무, 농상에서 8개로 나눴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때부터 생겼다. 가보기업 때부터. 그리고 이제 과거제가 없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관원과 같은 언론기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좀 한계죠, 여러분들. 일본에게는 경부선 부설권을 넘겨줬지만, 다른 외국인들이 이 이권 침탈하는 것들을 굉장히 막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예전에는 뭐 그 호조라고 하는 예산을 이게 좀 주로 관리하는 부서 이외에도 병조에서도 여러분들 그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군포나 이런 거는 병조와 이게 그쪽에서 이제 걷는 거였고요. 그리고 막 이게 굉장히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세금 걷는 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예, 세금을 1년에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6조라고 한다면 이 6조가 다 조금씩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번 세금 내는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한 개 부처가 한 번에 계산해서 걷게 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조세 급납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대동법도 조세를 어떻게 보면 그건 합리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땅의 소유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면서 세금을 받는 좋은 개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돈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미고 그리고 은본위 화폐제도 그래서 은의 가치와 돈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은본위, 금본위 막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은화와 동전이 유행했다. 그걸 발행했다. 그리고 이제 신분 차별도 없애고 노비제도 폐지하고 여러 가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고문도 금지하고 연좌제도 없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문 또는 국한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한자 위주의 사용해서 좀 탈피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국한문체 보시면 국한문체도 겁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읽기에는 밑도 끝도 없이 저희가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한자어에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여러분들. 징세 이런 거 그냥 한자로 써버립니다. 징세하기 위해서 할 때 그 하기를 한글로 쓰고 징세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금 이런 것도 막 한문으로 쓰고 그래서 국한문체라고 하는 것도 여간해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문만 쓰는 것보다야 쉬웠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 중에 완전 어떻게 보면 이게 딴 마음 품고 있는 거죠. 청나라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에만 신경을 써도 이 모자를 파네.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부터 주력하여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이지 않게 개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그래서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나서부터는 지금 앞서서 나왔던 이 1차 개혁의 주도 세력이었던 이 두 분 중에서 흥선대원군을 집에 보내요. 아시겠죠? 그러고 새로운 인물을 데려와서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름 그래도 1차 개혁은 자율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누가 좀 늦게 들어온 영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조금 늦게 들어오셨더라도 이제 꼭 메시지는 남겨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2차 개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 정말 노년한, 그러니까 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개화파 세력도 흥선대원군과 같이 개혁을 추진합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농민들이나 아니면 그 피지배층들이 긍정적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데려다 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청나라와의 일본의 관계 전쟁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세를 가져오면서 눈치 볼 필요 없다. 이제 일본의 군사력을 힘에 입어서 예, 그럴 뭐 사정이 있으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다. 이제 일본의 그 영향 안에서만 일본의 도움만으로도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앞서 한 500년 정도 존재했잖아요. 500년 동안 해온 거를 바꾸려면 최소한 5년, 10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해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군국기무처 언제 만들었어요? 잠깐만 보고 내려옵시다. 군국기무처 언제 만들었어? 1차 개혁 때 만들었는데 2차 개혁 시작하자마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차 개혁의 핵심 내용은 이 홍범 14조라고 하는 이 그 기본 강령을 통해서 이게 좀 잘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국내외 자주 독립을 계속 선포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도 그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청나라가 밀려났지만 이제는 명분적, 외교적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공식적으로 이제 청나라랑 관련 없다, 조선은. 그러니까 그 뒤에 괄호치고 숨겨진 말이 뭐예요? 일본이 영향력을 끼쳐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가 괄호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정치 분야에서의 개혁은 국왕 중심에서 이 내각 중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거 진짜 왜 자꾸 이게 일자로 안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화파를 그러니까 민씨 정권의 부패를 그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민씨 정권도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으로 계속 데려가지만 조금 새로운 세력을 육성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온건파 개혁, 온건 개화파, 뭐 김홍집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믿고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고종이 임금님인데 임금님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그런 개혁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순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요런 잠시만요, 여러분. 요즘 전화가 이렇게 오지?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이제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 올 때.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수업 중간에 죄송하고요. 이 팔아문을 또 7부로 고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개혁이 나름 그 성립 과정에서는 조금 일본의 영향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일본이 청일 전쟁을 하는 과정이어서 나름의 그 당시에 필요했던 여러 개혁들을 시행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2차의 개혁은 대부분 조금은 그 개혁의 성격 자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일본이 관리하기 편하게 자꾸 바꿔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분야들로 나눠서 알아주시고 그래서 군대를 약화시키는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정 지역을 군으로 통일시키고 23부에 소속시키고
그리고 군사 조직을 폐지시킨 다음에 중앙에 있는 훈련대 그리고 고종은 별도의 시위대를 창설했다. 그래서 궁궐 호위를 전담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생긴 오군영 체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고 조금 더 대규모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지금의 군사제도와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때 그런 개혁들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왜?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군대를 이제 키워주는 개혁을 소위 말해서 자기랑 친한 박영호를 시켜서 하게 되면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걸림돌을 일본이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이 생깁니다, 재판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겼다. 그리고 근대적 예산제도가 도입돼서 관세사와 징세사 그래서 그 관세사는 무역 과정에서 이제 부과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징세는 그냥 세금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유기전과 공납제를 폐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조선에서 오래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공납을 내기 위해서 방납이라고 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생기기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 우리 다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독점 상업권을 지니고 있었던 이 보부상 단체인 이 상리국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통치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없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는 교육 입국 조서를 만들어서 이 사범학교도 만들게 되고 소학교도 만들게 되고 뭐 외국어 학교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학교가 초등학교고 사범학교는 지금의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었고 외국어 학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리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임금이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제가 이렇게 이런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그래도 조금 교육을 받고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때도 배우기도 하고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런 거 계속 배우면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그냥 이제 뭐 왕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때는 요 시기 그러니까 고종이 왕을 했을 때는 그 전에는 조선 초기에 그 왕권이 강한 그 시점으로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반대로 왕권을 제한하는 걸 하다 보니까 고종 자체가 굉장히 적응이 안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화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청나라가 엄청 크게 개입하다가 그거를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확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강도를 피하려다가 일본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강도를 찾자. 더 큰 강도를 찾아서 이 작은 강도를 몰아내자. 그래서 이 러시아와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박정향, 이완용 등을 친러, 친미, 박정향이 친러고 친미가 이완용 뭐 이쪽 계열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내각을 구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경복궁에 잠입시켜서 명성황후를 살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황후냐 왕후냐 민비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굳이 그냥 그 황후라는 표현을 쓰려면 우리 입장에선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제국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명성황후가 돌아간 이 시점에는 대한제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맥락에서 쓰느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현재의 우리가 봤을 때 이 명성황후를 배우느냐, 뭐 요 관점 차이에서 요 용어를 그냥 조금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왕후냐 황후냐는. 그래서 참고로 알아주시고, 예. 네. 그래서 이 그 소위 말해서 부인 죽는 거 보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광무개혁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흐름, 요 뒷부분은 아직 안 배웠다라고 알아주시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명예훼손, 그래서 요 사람이, 예, 이 사람들을 간사하다라고 하니까, 예, 이걸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했고요. 근데 돈 못 낸다고 하니까, 네, 형사재판을 해가지고, 형사재판을 해서, 이게 태형과 징역으로 바꿨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3차 개혁, 을미개혁 나오는데, 자, 이 3차 개혁은 을미사변 이후니까 성격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 1, 2, 3차의 개혁의 흐름을 좀 여기다 좀 적어보면 1, 2, 3 여기다 흥선대원군과 김홍집, 그리고 김홍집, 박영효에서 3차 개혁 때는 김홍집, 유길중 등 친일 관료로만 구성된 내각은, 네, 네, 여기다 좀,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훈련대를 해산하고, 군대 해산시킨 거예요.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를 신설했다. 그래서 정부의 권위를 세우고자 국호를 대조선 제국으로, 그리고 군주를 황제로 바꾸려고 했으나 열강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리고 태양력과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종두법과 단발령을 실시해서, 여러분들 그 얘기 있잖아요. 신체, 그러니까 그 몸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그 한양으로 가면 이 상투를 잘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양으로 안 와서 한양의 물가가 치솟습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갑신정변으로 중단됐던 우편사무도 다시 실시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개혁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을미의병이라고 그래요. 네. 을미사병과 단발령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걸 을미의병이다. 그래서 그리고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님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시고 이걸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땡 잡았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왕이 도망 오니까, 예, 왕을 보호해준다는 미명하에 소위 말해서 조선에다 빨대 꽂고, 예, 이권 침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원하는 거 다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후 개혁의 주도 세력이 제거되고, 네, 일부 관료가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네, 개혁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은, 네, 봉건 통치 체제를 개혁하려는 근대적 개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되었고 국방력 강화와 같은 이것에 소홀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원군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목적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부강한 조선의 회복, 이것도 되게 좋은 가치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내적으로 좀 더 투명해지고 건강해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가치들을 회복하겠다.
이런 개혁도 참 좋은 건데 이분들이 다 좋긴 한데 근대적이어서 어쨌든 신분제도 없애주시고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근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일본에게 간섭 속에서 추진됐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국방력 강화 이런 그 이외의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다시피 청나라의 간섭을 걷어내고 이제 일본이 간섭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하는 건 안 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의 내용과 평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홍범 14조 여러분들 그거 자 14조니까 여러분들 양승찬 학생 네. 네, 이 14조 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1.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3. 대군주는 대신과 논의하여 국정을 결정하고 종실과 외척의 간섭을 금한다. 4. 왕실 시무와 사무와 국정시무는 분리하여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제정한다. 7. 조세, 부가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9. 왕실 및 각 관부 비용은 연간 예산을 작성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관제를 시급히 개정하여 이로써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12. 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법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한다. 14. 문벌 및 지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두루 구하여 인재를 등용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게 그거예요. 요거의 사례가 되시는 분이 흥선대원군 플러스 누구? 민씨 정권, 민씨 일족들. 이 양반들이 들어와서 깽판 쳤다라고 본 거예요. 누가? 그리고 이거를 그 임금도 윤허했다라고 하는 거는 고종도 인지를 했고 개화파도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의금부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저자를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라라는 말을 했던 게 왕이 기분 나쁘면 할 수 있어요. 물론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할 당시에는 의미가 있는 법전이었을지 몰라도 5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생긴 지도 100년이 안 됐는데 물론 여러분들 그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면 100년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그 건국돼서 진짜 실제적으로 존재한 걸로 따지면 48년이니까 이게 덧셈 뺄셈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 대충 한 70년 됐잖아요. 근데 이게 500년이면 이게 70년 동안 나라가 변했어도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변했는데 그 변한 거를 한 7번 정도 더 변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제 자체를 좀 바꾸자라고 했던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확해야 소위 말해서 협력하기도 편하고 이게 효율성이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거 탁지하문으로 일원화되는 거 그리고 재정의 기초. 그러니까 예산 쓸 걸 계획해서 그거대로 써라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직무권한 한정은 그 지방관이 여러분들 그 동학농민운동 이럴 때 할 때 수탈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들의 권한을 제한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민법과 형법도 만들고 뭐 징병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다. 뭐 이런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현민 학생
그 옆에 있는 것 좀 네. 읽어주세요. 그 옆에 있는 것 좀 읽어주세요. 1차 개혁, 개국 기능 사용, 국내부 경무청 설치, 파라문제 실시, 재정 일원화, 은본 유제 채택, 과거제 연좌제 노비제 폐지. 제2차 개혁, 내각 중심으로 개편, 파라문을 출부로 개편, 23부 행정구역 개편, 재판소 설치, 교육 입국 조정 안포. 제3차 개혁, 친위대, 진위대 설치, 태양력 사용, 종두법 단발령 실시. 자, 여러분들 이게 잘 정리돼 있죠? 여러분들 잘 구별해 주세요. 네, 이것도.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현서 학생, 네, 예, 좀 6일주 내 고백 좀 읽어주세요. 지금 조선의 계약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조선인이 된 자에게는 세 가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약을 행하지 못해 건국의 권유와 강박을 받았으므로 우리나라 인민에게 부끄럽고 세계 만국에 부끄럽고 천하 후세에게 부끄럽습니다. 계약을 잘 이름으로써 두고 건면하게 되면 오히려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감은 안 가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괄호는 쳐놓읍시다. 이거는 진짜 좀 부끄러워할 표현이죠, 여러분들. 공박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스스로 왜 개혁을 못했을까? 만약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섭이 없었다면 개혁이 됐을까? 자극이 없었다면 개혁이 잘 됐을까? 참 쉽지 않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간섭과 강박과 이런 게 있어서 개혁이 됐다. 이것도 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없었으면 개혁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둘 다 양극단이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료 1과 비교해서 개혁안을 이 두 가지의 개혁안을 자료 1과 비교해서 반영된 것을 찾아보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뭐가 반영됐느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냥 조항별로 그냥 그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조항을 같이 한번 써보는 거 1, 2, 3, 4, 5 그 조항의 숫자를 써보는 걸로 대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제가 이게 여기서 제일 먼저 표시했던 이 자주 독립들이 성에 의존하는 것을 폐지한다.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 노비제 폐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된 거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선생님, 네, 저거 재정의 일원화 밑에 뭐라고 적은 거예요? 노비제 폐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료 2, 3을 통해서 가보개혁의 의미와 한계. 자, 의미는 뭐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의미, 한계. 네. 자,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요구를 수용함.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체제 신분제를 개혁을 시행함. 그렇지만
네. 그래서 요게 최초로 이제 근대 국가를 네,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죠. 네, 최초의 근대 국가를 시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려는 시도, 시작하려는 시도였다는 측면에서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 조선은 망할 때까지 예, 되게 이게 논란에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예. 과연 근대 국가냐? 예. 이거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는 데가 예, 대학교에서 역사 공부하시면 이런 거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원이나. 예,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절대 아니야도 아니고 양극단만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아니야, 절대 맞아. 예.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면 지나친 우리나라 국뽕으로 가거나 지나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우리나라 비하로 가기 때문에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사는 거나 예,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지만 한계가 명확하죠, 여러분들. 이게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뭘로도 부족했습니까? 군사적으로도 예, 힘이 없다 보니까 예, 일본의 간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간섭은 군사적인 것과 차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게 돈이 없으니까 돈 빌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게 돈을 굳이 빌리고 싶지 않아도 계속 빌려주겠다고 요청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내가 돈 빌려줄게. 빨리 빌려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서워서라도 빌리게 되는, 네, 물론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또한, 네, 이 모델로 삼은 이 개혁이 이게 일본 거였다는 거. 이게 큰 한계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포인트가 세 개예요. 네,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재정과 군사력이, 그러니까 이건 조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이 재정과 군사력이 부족해서 일본의 간섭을 받았고, 그리고 개혁의 모델로 삼은 것조차 일본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이거의 사례가 되는 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재정을 풍부하게 하는 거,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안 하고 다른 개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육제도 바꾸고 뭐 하고 교육제도 바꾸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쉽지 않았다. 예, 군대개혁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관 파천에서 예, 돌아오세요 라고 이분들이 주장을 해서 실제로 돌아오십니다. 아시겠죠? 네. 고종 임금님께 이런 이 청을 올려서 이걸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것 또 넘버 원, 넘버 투 중요한 거 순서로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만민공동이에요. 아시겠죠? 네. 독립협회가 한 거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을 딱 그리고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청해 예속국이 아닌 조선국왕이 아닌 황제라는 칭호를 나타내서 국세 10개를 새로 만들었다. 네. 그리고 손잡이는 네, 이전에 거북이 모양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용 모양. 거북이에서 용으로 바뀌었대요. 네. 6.25 전쟁 때 일부가 환수됐다. 이게 참 그시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예. 배경은 뭐니?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의미사변과 악완파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요런 이 개혁,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의 필요성 그리고 또 이 제국, 대한제국을 수립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의 망명주이던 서재필이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1896년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그래서 개혁파 관료들과 독립협회를 설립했다. 그래서 독립문을 건립하고 그리고 또 보조금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등교해서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 잘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습니다.